혹시 좀 더우셨지만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강사님은 중앙장애아동 발달장애지원센터 장 권호영 센터장님이십니다. 오늘 발달장애인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거고요. 네,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예, 여기 제가 자주 왔었는데 올 때마다 길이 너무 밀려가지고 저기 주차를 할 데가 없어가지고 오늘 집에서 하남인데 대중교통으로 처음 와봤거든요. 남부터미널에서 저는 금방 걸어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멀어서 제가 10시에 원래 도착하기로 돼 있는데 한 3분 정도 늦었습니다. 예, 저는 방금 소개받은 중앙장애아동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센터장으로 있는 권호영이라고 합니다. 사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마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달장애와 관련된 법이라든가 정책에 대해서는 아마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한두 번씩 이상은 전부 다들 아마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발달장애인법이 어떤 거고 발달장애인 지원센터가 어떤 거고 아마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다 아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제 파일을 제가 2개를 보냈는데 하나는 저거하고 또 하나는 아래 한글 파일로 발달장애인 관련 정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한 것이 있는데 그건 이제 여기 프린트가 안 됐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들 하고 1시간 반 동안, 그리고 지금 현재 저쪽 강서구 쪽에 특수학교를 짓는 문제 때문에 매스컴에서 굉장히 아마 시끄럽고 그런 걸 아마 아실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이 뭐 어제 오늘 있었던 건 아니고 사실 재작년에 저쪽에 제기동에 보면 성일중학교라고 있습니다. 그 중학교 있는데 성일중학교 때도 원래 성일중학교에 유휴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일중학교의 성일중학교 내에 오른쪽에 있는 건물 4층짜리 건물, 큰 건물이 있는데 그 유휴시설을 서울시 교육청에서 고용노동부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서 25억을 들여가지고 발달장애인 직업전문학교를 직업훈련시설을 짓는 거를 추진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 5년 전에. 그런데 그것도 이제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굉장히 원래보다 한 2년 6개월 정도 늦게 개소를 하게 됐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을 보면서 사실 발달장애인법이 아무리 계속해서 이제 이 비슷한 법들이 만들어지고 이게 개정이 되고 하더라도 과연 이 법이 우리가 애초에 법을 만들 때 기대했던 것이 과연 언제쯤 이 현실 사회에서 실현이 될까, 그런 생각들을 하면은 사실 요즘 조금 우울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금 저런 사태들을 보면서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 과연 발달장애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을까, 그리고 얼마만큼 저기를 이해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자료 받으신 게 있는데 요거는 제가 만든 건 아닙니다. 요 자료는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일단은 발달장애인법과 관련해 가지고 부모교육이나 이런 거 혹시 강의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혹시 발달장애인법과 관련해 가지고 예? 예? 들어보셨죠? 어느 정도 저기까지 들어보셨죠, 혹시? 먼저 이 발달장애인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관련 정책도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면은 중간중간에 이제 저한테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 주셔도 좋습니다. 사실 저는 중앙장애아동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센터장으로 간 거는 제가 작년 1월입니다. 그래서 요 센터장으로 가기 전에는 저는 자폐인사랑협회 사무총장으로 5년 동안 있었고, 그 이전에는 이제 14년 동안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이제 정책연구 팀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발달장애와 관련된 인연을 맺은 거는 사실은 한 20년 정도 되나요? 예,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발달장애인법하고 발달장애인 센터가 뭐 하는 곳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저 법은, 이 발달장애인법은 원래는 우리나라에 장애와 관련된 최초의 법은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몇 년도에? 발달장애가 아니라 장애와 관련된 최초의 법. 대충 언제쯤 만들어졌을까요?
77년도. 예, 1977년도에 특수교육진흥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장애와 관련된 별도의 법이 없었어요. 왜 없었느냐 하면은 장애를 사회복지의 특별한 하나의 파트로다가 사실은 저기를 하지 않았던 거죠. 예,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 당시만 해더라도 어쨌든 교육이 신분 상승의 어쨌든 유일한 기회였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장 그 민감하게 받아들였던 게 교육과 관련된 정책이에요. 아무리 못 살아도 내가 지금 현재 아무리 잘 못 살아도 교육만 잘 받으면 내 자녀들은 나보다는 적어도 나은 삶을 살겠지. 그런 생각을 하고 사실은 가장 관심을 가지고 봤던 게 경제정책이나 이런 것들보다도 사실 교육정책이에요. 우리나라.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정책이 그 어떤 나라보다도 제일 자주 바뀌고 복잡하고 가장 수요자의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교육과 관련된 정책이에요. 제가 학교 들어갈 때 교육정책하고 지금의 교육정책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천지 차이. 그래서 사실은 장애와 관련된 법률들이 그 이전에는 따로 없었고 그냥 예를 들어서 일반 법 사이에 그냥 장애와 관련된 조항들이 들어가 있었던 거죠. 예를 들어 상속법에 장애 자녀가 있으면은 500만 원까지는 상속을 면제해준다. 상속세를 면제해준다. 이런 조항들이 각자 개별법에 들어있다가 처음으로 장애와 관련된 법이 만들어진 게 77년도에 일반 교육법에 있던 것 중에 조항 도저히 장애인들과 관련된 조항을 여기서 수용을 못하겠다 싶어가지고 부모님들의 요구로다가 법을 전문가들과 부모님들의 요구로 따로 만든 게 그게 특수교육진흥법입니다. 그 당시에 명칭은 특수교육진흥법이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그 당시에 장애인이 학교를 가려면은 우리 때는 그 우리 때는 수능이라고 했죠. 저희는 수능이었었는데 그 이전에는 학력고사 세대였었고 그 이전에 다시 수능이었었고 그런데 체력장 시험이 있었습니다. 20점이. 그런데 그게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어쨌든 그 기본 점수나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정부에다가 이제 항의를 한 거죠. 우리 아이들은 그러면 체력장을 어떻게 하란 말이냐? 100m 달리기, 던지기, 지체장애인이 휠체어 타고 100m 달리기 할 수 있어요? 던지기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턱걸이?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법에 학교를 진학하기 위한 몇 가지 이제 조항들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뭐 명시적으로 학교장이 장애 학생을 차별할 수 없는 조항도 생기고 그리고 체력장 같은 경우 장애 자녀 같은 경우는 기본 점수를 주고 다른 방법으로다가 저기 하는 방법도 생기고 그러다가 그 법 가지고는 도저히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교육 욕구를 해결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별도의 법으로 빠져나와서 만든 게 그게 바로 특수교육진흥법입니다. 특수교육진흥법. 그래서 만들어졌다가 그 이후에는 그러면은 특수교육진흥법 만들어진 이후에 장애인들이 학교에서 모두 다 교육권을 제대로 인정받았을까요? 못 받았죠, 당연히. 그죠? 하루 아침에 그 법이 현실에서 제대로 실현되기는 어렵죠, 사실은. 그래서 그 특수교육진흥법은 지금은 이제 명칭이 바뀌었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으로다가 그 한 수십 년 동안 있다가 그 법이 명칭이 지금 바뀐 겁니다. 그러다가 1980년도에 전두환 정권이 출범을 하고 국정지표로 내세운 게 네 가지가 있었어요. 정의사회구현, 복지국가건설 쭉 있었어요. 그런데 명색이 군사정권이 출범하면서 어쨌든 쿠데타로다가 정권이 출범을 했지만 복지국가건설, 정의사회구현 쭉 얘기하는데 복지국가를 얘기하면서 장애인복지법 하나 없었던 거예요. 그 다음 해가 1981년이 유엔이 정한 세계 장애인의 해였었어요. 이미 유엔 총회에서 1981년도를 세계 장애인의 해로 이미 결의를 했어요. 그래서 1981년도가 세계 장애인의 해인데 도대체 복지국가 건설을 지향한다고 하는 나라에서 장애인 복지법도 하나 없는 게 말이 되냐? 이거는 국제적인 망신이고 정권의 어쨌든 도덕성이라던가 어쩌면 합법성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국제적으로도 어쨌든 의심을 할 테고 그러니까 장애인복지법 하나 빨리 만들어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81년도에 법을 하나
뚝딱 만들게 되죠. 그게 무슨 법이에요? 심신장애자 복지법이죠. 그 80년도에 심신장애자 복지법을 만든 거는 그래서 군사정권이 유엔에서 81년도를 세계 장애인의 해로 지정했는데 장애인 복지법 하나 없다 그러는 게 말이 되는데 빨리 만들어. 그래서 심신장애자 복지법을 만들었죠. 없는 걸 만들 때 제일 쉬운 게 뭐죠? 그렇죠. 제일 쉬운 거는 갖다가 베끼는 겁니다. 그래서 심신장애자 복지법은 일본 거를 갖다가 거의 그대로 베낀 겁니다. 명칭도 그대로고 법 체계도 그대로고 용어만 한두 개 바꾸고 다 그냥 갖다가 베낀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심신장애자 복지법 일본의 심신장애자 복지법 갖다 놓고 비교해 보면 거의 뭐예요? 똑같죠. 여러분들 저기 중국의 그 짝퉁 같은 거 가끔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거 보면 깜짝 놀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아우디 이거 아우디 베껴가지고 똑같이 8개 있는 거 자동차 똑같은데 그래서 아우디가 아니라 아우디라고 그러고 그죠? 예, 아우디 나오고 뭐 나이키 짝퉁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이스, 나이크 뭐 아디다스가 아니라 아디파스 뭐 아디도스 뭐 전부 다 똑같죠. 예, 우리나라 신라면 베껴가지고 행라면 그죠? 예, 그 버거킹 뺏긴 거 그대로 나온 것도 보셨죠? 킹버거 정말 똑같습니다. 예, 전 진짜 버거킹인 줄 알았어요. 자세히 보니까 버거킹이 아니라 그냥 킹버거더라고요. 그거하고 똑같이 우리나라도 베꼈죠. 그냥 일본 거 그대로. 그런데 법을 만들면 필연적으로 뭐가 들어가요? 돈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조항을 베끼긴 베끼되 전부 다 뭐로 뒀어요? 임의 조항으로 둔 거죠. 돈 들어가는 조항들은 전부 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로 둔 거예요. 그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블라블라블라블라 뭐뭘 해야 한다가 아니라 뭐뭐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전부 다 뭐예요? 강제 조항이 아니라 임의 조항으로 둔 거죠. 그 얘기는 뭐 어떤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예산상의 이유나 이런 게 있으면은 안 해도 된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심신장애자 복지법은 거의 그 의미는 있지만 어쨌든 장애인복지 기본법으로서 만들어졌다는데 의미가 있고 저기 하지만 실제 현실에서의 장애인들의 삶을 바꾸는 데는 그리 큰 도움은 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심신장애자 복지법이 만들어졌어요. 81년대. 그 당시는 장애인이 아니라 장애자였죠. 심신장애자 복지법. 그래서 장애인복지법이 만들어지면서 보건복지부에 장애를 담당하는 과도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법이 생기면은 기본적으로 법이 생기면은 예산이 따라붙게 돼 있고 자동으로 따라오는 건 아니지만 예산이 오게 돼 있고 그 예산을 제대로 사용할 프로그램 내 예산을 제대로 사용할 기구나 정부 조직이 생기게 됩니다. 대부분의 법들은 그래서 심신장애자 복지법이 마련되면서 복지부 내에 장애를 담당하는 재활과가 생긴 거였죠. 그 당시는 재활이란 말을 많이 썼는데 지금 이제 재활 패러다임이 거의 이제 폐기되다시피 해서 재활이란 말을 별로 웬만한 데는 잘 안 쓰지만 자립생활 패러다임이 어쨌든 우리 사회에 들어오면서 그 당시는 재활이란 말이 장애 이퀄 재활이란 말이 거의 동의어였었죠. 그래서 심신장애자 복지법이 만들어져가지고 어쨌든 기본법으로서 골격은 갖추고 있었죠. 근데 그 당시는 대개 그 내용들을 보면 알겠지만 시설과 관련된 그 법들이나 아니 조항이나 이런 것들은 일부 유지가 됐지만 나머지 조항들은 전부 다 거의 유명무실했었죠. 그러다가 어쨌든 77년도에 만들어진 특수교육진흥법하고 81년도에 만들어진 심신장애자 복지법 때문에 장애인들이 비로소 학교에 가기 시작했어요. 그때 많이 학교에 가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학교에는 갔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이제 사회에 나올 때쯤 되니까 어쨌든 심신장애자 복지법과 특수교육진흥법 때문에 학교는 가서 교육은 받았는데 사회에 나올 때쯤 딱 되니까 뭐예요? 국가가 장애인한테 성인 장애인한테 해주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발달장애처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국가에서 88년도에 뭐를 유치했죠? 올림픽을 유치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올림픽이 있고 패럴림픽이라는 게 있어요. 장애인 올림픽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 이전까지는 올림픽하고 패럴림픽은 별개였었어요. 올림픽 따로 패럴림픽 따로 열렸는데 88 올림픽 때부터 일반 올림픽을 유치를 하면은 장애인 올림픽도 반드시 같이
올림픽을 유치하도록 한 거예요. 왜 그렇게 됐냐면 우리나라가 패럴림픽을 유치하면서 정부에다가 이렇게 약간의 사기를 친 거죠. 그 당시는 인터넷이 발달된 것도 아니고 국제 조항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방법이 정부에 잘 없어요. 꼼꼼히 확인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장애인 올림픽을 유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 그냥 유치하려고 그러면은 국가에서 반대를 할 것 같고 기재부에서 돈을 안 줄 것 같고 그러니까 정부에다가 일반 올림픽을 유치하고는 장애인 올림픽을 반드시 같이 유치해야 됩니다. 그게 올림픽 조항에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한 거죠. 근데 정부에서 그 누구도 그 조항이 있는 걸 확인을 안 해본 거죠. 사실은 그건 아니었던 거죠. 거짓말이었는데. 그래서 어쨌든 올림픽을 유치해서 그 이후부터 88년도 이후부터는 반드시 그게 명문화됐어요. 일반 올림픽을 유치하면은 한 20일 있다가 반드시 패럴림픽도 같이 하게 돼 있어요. 동계올림픽이건 하계올림픽이건 지금은 그래서 같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올림픽을 유치하다 보니까 세계 각국의 기자들이 장애인 올림픽을 유치하면은 선수들과 기자들이 한국에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장애인 편의시설이 어떻게 돼 있고 장애 관련 제도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우리나라 장애와 관련된 정책이나 시설이나 뭐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는 게 이제 밝혀지는 게 국가로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창피한 거죠. 한편으로는 두렵고. 그래서 이제 장애와 관련된 이제 정책들을 부랴부랴 손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직속으로다가 위원회를 두고 우리가 뭐를 손봐야 되는지 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건의를 해라. 그래서 약 40회에 걸쳐서 회의를 해서 건의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심신장애자복지법은 껍데기입니다. 제대로 하려면은 장애인복지법부터 개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이 두 개의 법만으로는 장애인들의 삶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법들이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89년도에 장애인 고용촉진법이에요. 교육이 끝난 다음에는 교육을 받은 친구들이 사회에 나오면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예요? 직업이죠. 직업. 그래서 특수교육진흥법이 먼저 생겼고 그 다음에 고용촉진법이 그 다음에 생긴 겁니다. 그래서 고용촉진법이 만들어지고 그 고용촉진법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졌어요? 장애인 고용촉진공단. 지금은 고용촉진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명칭이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으로 바뀌었고 장애인 고용촉진공단에 촉진이 빠지고 그냥 장애인 고용공단이 됐죠. 그게 그래서 89년도에 그 법이 만들어지면서 생긴 겁니다. 그 조직이 장애인 고용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 순서대로 만들어진 이유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위원회에서 건의했던 게 복지부에 어쨌든 전담부서를 확대해야지 되고 그리고 시설 위주의 정책이 아니라 어쨌든 지역사회 위주의 정책을 펴야 되고 장애인복지관을 더 지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 1호 장애인복지관이 어디 있는 거예요? 저기 강동구에 가면은 고덕동에 가면은 거기 저기 뭐죠? 그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거 서울 장애인복지관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에 지금 장애인복지관이 200몇 개 있는데 1호입니다. 1호. 그게 심신장애자복지법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이제 처음으로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의견을 받아가지고 어쨌든 장애인 고용촉진법도 만들고 전담부서도 확대하고 그리고 장애인복지관도 확대하고 지역사회 재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게 되고 법령도 정비해야 되고 그리고 뭐요? 장애 범주도 확대를 하게 된 거죠. 원래 81년도에 심신장애자 복지법이 만들어질 때는 장애 유형이 5가지였었는데 그 이후에 2번에 걸쳐서 범주가 확대돼서 지금의 15개가 됐고 그러면서 자폐성 장애나 그런 것들이 범주 안에 들어오게 된 거죠. 어쨌든 그래서 수십 년을 어쨌든 장애와 관련된 법들이 그 이후에 편의증진법 생기고 뭐 활동지원법 생기고 장차법 생기고 장애연금법 생기고 그 이후에 재작년인가요? 생긴 게 그 수어기본법 생기고 그리고 장애인 건강법 생기고 이런 법들이 생긴 이유가 그래서 그 이후에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난 어쨌든 사회에 나온 장애인들 때문에 많이 생긴 거죠. 그래서 장애인들이 학교에 들어가 보니까 그 이전까지는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특수교육진흥법이나 어쨌든 심신장애자 복지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학교에
장애인들이 학교에 들어가고 대학교에 들어가고 일반 학생들하고 같이 학습을 하거나 그러면서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된 거죠. 그래서 장애인들이 스스로 야학도 만들고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대학교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는 대학생이 됐는데 자기 주위를 둘러보면 그나마 학교에 절대 가지 못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으니까 대학생들 스스로 야학도 하게 되고 그리고 대학교에 자생적인 동아리 모임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지체장애인들의 모임인 울림터라던가 이런 것들. 그래서 장애 문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된 거죠. 외국은 장애인 복지가 어떻게 발전을 했을까?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발전을 했고 외국은 우리나라처럼 과연 장애인들이 살아갈까? 이런 공부들을 스스로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장애 운동의 싹이 거기서 트인 거죠. 그러면서 어쨌든 그 이후에 장애와 관련된 법들은 무지하게 많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발달장애와 관련된 제도나 법들은 있었어요? 없었단 말이죠. 왜? 왜 없었어요? 일단 발달장애인은 숫자로 봐도 되게 적어요. 그죠? 우리나라 발달장애인의 숫자 몇 명입니까? 예, 21만 명 정도 됩니다. 전체 장애인의 등록 장애인의 약 8.7% 정도 돼요. 8.7%. 지역별로 차이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발달 장애인이 제일 많이 사는 데가 어딜 것 같아요? 발달 장애인이 제일 많이 사는 데 서울일 것 같죠? 아니에요. 서울 아니에요. 경기도가 제일 많아요. 경기도가 제일 많고 그 다음이 서울입니다. 예. 제일 적은 데는 세종시. 예. 세종시가 발달센터가 생긴 광역시나 도를 기준으로 해서 제일 적은 데가 거기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많은 이제 그런 연원을 거쳐서 발달장애인법 이전에 많은 장애인법이 만들어졌는데 발달장애와 관련된 조항들은 명시적으로 그런 법들에서 차별을 하진 않아요. 이 법은 뭐 발달장애인은 제외한다. 이런 내용은 없어요. 특수교육진흥법이나 아니면은 뭐 장애인 고용촉진법이나 그 당시에 만들어진 법들이 발달장애인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 여기에 해당한다. 이런 조항들은 없는데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발달장애인들은 그 법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 별로 없단 말이죠. 명시적으로 차별은 하지 않지만 왜? 발달장애인들은 일단 숫자도 작고 욕구가 너무 다르고 다양한데 그 당시에 만들어진 지금도 만들어지는 장애와 관련된 법들은 그게 평균적인 장애인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요. 우리가 학교에서 선생님이 강의를 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수준을 어디다 맞춰야 될지를 몰라서 강의하는 게 가장 어려워요. 제 동생도 선생님인데 너무 높은 학생들한테 수준을 맞춰서 강의를 하면은 뭐예요? 밑에 있는 친구들은 하품하고 잡니다. 그렇다고 너무 또 아주 밑에 있는 친구들을 기준으로 강의를 하면 어떻게 해요? 위에 친구들은 재미가 없어서 또 자요. 그 중간에 맞춰가지고 강의를 하면은 될 것 같죠? 다 자요. 그러면 양쪽이 다 자요. 이게 어려워요. 정말 강의 그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선생님들은 행정적인 그 업무가 너무 많은 게 어렵고 또 하나는 어디를 기준으로 수업을 해야 될지가 가장 어려워요. 양쪽에서 그렇다고 가운데 맞춰가지고 진도 나가면 양쪽에서 다 욕을 얻어먹어요. 차라리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그냥 한쪽에서 욕을 얻어먹는 게 편하다고 생각을 하는 선생님들도 있어요. 어렵죠. 정말 어렵죠. 그런데 법도 마찬가지예요. 기준을 어디다 두고 법을 설계할지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은 사각지대가 너무 많이 발생하고 사각지대를 하나도 없게 만들려면은 뭐예요? 얼핏 그렇게 될 것 같지만 그러면 뭐예요? 예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법을 설계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법은 어쨌든 거의 평균적인 저기를 기준으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반드시 사각지대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들 자녀가 예를 들어 지금은 한두 명이지만 예전에 자녀 제 친구도 저기 10남매 중에 10번째예요. 그 친구 지금 버스 운전하고 있는데 옛날에 직장에 있을 때 친구인데 거기는 가족이 여행을 한번 가려면 대형 버스를 빌려서 여행을 가고 회식이 불가능하답니다. 회식이 다 모이면 123명이래요. 123명. 근데 어떻게 식당을 예약을 하겠어요? 불가능해요.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뭐예요? 아무리 한 배에서 난 자식이라도 뭐예요? 조금 더 관심이 가는 친구가 있고 조금
본인들이 느끼기에 사각지대에 있는 자녀가 발생을 하듯이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발달 장애인들은 계속해서 일단 이 법정 장애 영역에 들어온 것도 사실은 2004년인가 2005년이고 그 이전까지는 뭐예요? 자폐성 장애 어디 포함되어 있었어요? 정신지체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지금은 지적장애로 명칭이 바뀌었지만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발달장애와 관련돼서는 어쨌든 정책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있을 수가 없었죠. 그 당시에는.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제 요구를 한 거죠. 일본이 지적장애인 복지법을 만든 게 64년인가 그래요. 1960년대에 이미 법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발달장애인법을 만든 게 2014년입니다. 2014년. 갭이 그만큼 컸던 이유가 과연 그게 경제적인 이유만일까? 그건 아니란 말이죠. 어쨌든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제 90년대 정도부터 이제 90년대 초중반부터 지적장애인 복지법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한 거죠. 정신지체인 그 당시 정신지체였죠. 정신지체인법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법이 안 만들어졌어요. 계속 못 만들어졌었어요. 왜? 왜 못 만들어졌어요? 필요는 한데 못 만들어졌었어요. 법은 필요성만 인정된다고 만드는 게 아니라 굉장히 법은 고도의 정치적인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법이 만들어지려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 갖춰져야지 법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일단 뭐예요? 필요성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죠? 물론 우리 사회에 가끔 필요 없는 법도 쓸데없는 법도 만들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어쨌든 그 누군가가 필요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필요성도 있어야 되지만 그것만 가지고 법이 만들어지냐? 그건 아니죠. 이 법을 만들지 않으면은 어쨌든 우리나라는 법을 만들려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돼요. 그죠? 그거는 어떤 예외도 없어요. 그죠?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은 그건 예외예요. 시행령 시행규칙은 저게 뭐예요? 그 국무회의만 통과하면은 그건 끝나지만 법은 반드시 뭐예요? 법은 국회를 통과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은 그 얘기는 뭐냐면 국회의원들이 어쨌든 이 법을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켜줘야 돼요. 그러면은 이 의원들이 이 법이 필요하다는 필요성도 인정을 해야 되지만 또 하나는 이 법을 만들지 않으면은 내가 다음에 또 국회의원이 되는데 지장이 있을 것이다. 이런 위기의식을 갖거나 그래야지 이 법이 통과가 돼요. 또 하나는 장애계에서 대체적으로 저 법은 필요하다는 동의가 있어야지 돼요. 그리고 정부 부처에서 명시적으로 어쨌든 죽을 때까지 반대하는 부처가 몇 개 있으면은 그 법 역시 통과가 안 됩니다. 그런데 90년대 그때 지적장애와 관련된 법을 만들려고 했을 때는 그런 조건들이 다 충족됐다고 보기는 어려웠던 거죠. 그 법을 만들고자 했던 단체도 그 법을 끝까지 만들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힘도 약했고 또 하나는 장애계에서도 지금 이 다른 급한 법도 많은데 왜 꼭 이 시점에서 지적장애인복지법을 이 시점에서 이렇게 빨리 만들어야 되나? 이런 동의가 대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나머지 기타 여러 가지 의원들이 저 법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 발달장애 부모 몇 명인데 이거 안 만든다고 내가 다음에 국회의원 되는데 지장이 있어?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어쨌든 그 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는 계속 있었는데 장애인 부모에서도 노력을 했고 지적장애인 복지에서 노력을 했는데 그 법이 그래서 제정이 못 됐던 거죠. 그러다가 2006년도에 자폐인 사랑협회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지적장애에서 자폐가 떨어져 나오면서 자폐인 사랑협회가 만들어졌던 거죠. 그 법은 영화 마라톤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저기 김미숙 씨하고 조승우 씨가 나온 영화인데 그게 거기서 조승우의 이름이 초원인데 걔가 자폐예요. 그 이전까지 우리 사회에서 자폐는 그냥 막연하게 그냥 아는 사람 몇 사람만 아는 그냥 영화나 이런데 드라마나 그런 데서 가끔씩 나오면은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이러는 친구들 정도로만 알았었는데 그 영화가 500만 이상이 어쨌든 본 흥행에 성공한 영화가 됐어요. 그래서 그 자폐 부모들이 그 감독을 모셔놓고 국회에서 간담회를 했던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자폐 부모로서 살면서 한 번도 사회에 자폐는 이런 겁니다. 이런 게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 영화가 나오고 나서 비로소 사람들이 자폐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더라. 그래서 그 영화 감독한테 마라톤 2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감독이 그거 만드는 건 어렵지 않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 필요한 거는 영화 2편이 아니라 협회가 당신들의 이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회에 낼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협회가 필요하지 않느냐. 다른 데는 그런 협회들이 있다. 만드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1년 동안의 준비 노력을 해가지고 2006년도에 한국자폐인사람협회가 만들어졌고, 그 협회가 만들어지면서 자폐성 장애인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자고 국회의원들한테 호소를 하고 법을 만들어가지고 청와대에다가 저기를 하고 건의를 하고 해서 성사직전까지도 갔었어요. 복지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런데 역시 앞에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다 넘어서기에는 쉽지 않았던 거죠. 왜? 기본적으로 발달장애인 부모님도 바쁘세요. 아이 돌보는데 24시간 동안 저기 하다 보면은 끝까지 나와가지고 매일 나와가지고 국회 앞에 가지고 시위하는 거 쉬워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요구들,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법 만들어주세요. 그런다 그래가지고 아 그래 이 법 필요합니다. 만들어드릴게. 이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저기 용돈 달라 그럴 때 엄마 나 용돈 줘. 그러면 알았어 줄게. 그러세요? 솔직히? 인간적으로 그러세요? 돈이 왜 필요해? 네가 집에서 먹여주고 재워주는데 얘기해봐. 너 성적은 제대로 받고 지금 용돈 달라 그랬는데 캐묻죠? 그러면 에이씨 나 학교 안 가 뭐. 역시 용돈 하나 받는 것도 자녀들로서는 엄청난 투쟁의 결과예요. 그래서 엄마의 동의를 아니 아빠는 어떻게 설득을 했는데 그러봤자 요즘 아빠들 경제권 가지고 있습니다. 야 미안한데 아빠는 동의는 하는데 야 엄마한테 물어봐라. 아빠 돈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또 이제 아빠한테 했던 얘기를 다시 엄마한테 또 하는데 엄마는 철옹성이죠 대부분. 예, 저는 저 밑에 여동생이 둘 있는데 막내 여동생 그 저기 조카들이 지금 중3 고1인데 그 친구들 가끔 와가지고 저한테 이제 일러요. 삼촌 어제 아빠 엄마한테 뒤지게 혼났다. 용돈 5만 원만 올려달라 그러다가 정신 나간 소리 했다고 뒤지게 혼났다고. 그럼 제가 여동생 불러가지고 야 그 5만 원 올려주는 게 뭐 어렵냐. 올려줘 준 거라면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고. 저보고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고. 지금 우리가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냐고 쭉 얘기하면 제가 오히려 설득을 당해요. 그래 좀 어렵겠네. 그럼 매점 만나가지고 술 한잔 하면서 저기 용돈은 내가 줄게 그냥. 이제 뭐 이렇게 되거나 그러죠. 어쨌든 용돈 받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데 법 만드는 거는 그거에 100만 배 이상의 노력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 법을 만들려는 노력은 그 이전부터 계속 있었던 거죠. 각 저기별로. 그러다가 안 돼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제 더 이상 발달장애 부모님들의 욕구 그리고 발달장애인의 현실을 돌아봤을 때 더 이상 발달장애인법을 만들지 않는 거는 이거는 직무유기다. 그리고 국가가 100번을 양보해도 국가가 잘못한 거다. 그래서 관련 단체들 4개가 2011년도에 모여가지고 발달장애인법을 만듭시다라고 하게 된 거죠. 그게 발달장애인법 제정 추진연대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대가 만들어져 추진연대가 만들어져가지고 4개 단체가 전국장애인 부모연대 그리고 그 한국장애인 부모회 지적장애인복지협회 자폐인사람협회 4개가 만들어져서 그 4개가 발달장애인법 제정 추진연대를 만들어서 저 법을 만드는 거죠. 법 만드는 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왜요? 원래는 법 만들려면 정말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저 법은 그냥 4개 단체가 그동안 계속해서 만들어가지고 제기했던 법이기 때문에 그 4개를 여러분들 집에서 밥 먹을 때 반찬 없고 귀찮고 그러면 제일 해먹기 쉬운 게 뭐예요? 이런 얘기하면 컵라면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부모님들 계세요. 꼭. 예? 아니면 시켜 먹어요. 이런 소리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게 아니라 제일 쉬운 건 그냥 냉장고에 있는 반찬 저기 많은 양푼 데다 놓고 그냥 밥 넣고 고추장하고 참기름 넣고 만들어 먹는 비빔밥이 제일 쉽죠. 그거 돌솥에 넣으면 돌솥 비빔밥 되는 거고 그냥 넣으면 비빔밥 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나물 맛있겠지만 대부분 비빔밥의 맛을 결정하는 건 고추장과 참기름이죠.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저 법은 원래는 엄청 오래 걸려서 만들어야 되는 법인데 그동안 4개 단체가 만들어 놓은 법이 있기 때문에 그냥 거기 일단 합쳤죠. 비빔밥 만들지. 합쳐가지고 2달 동안 2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이제 정리 작업을 한 거죠. 각자 4개가 만드는 법을 합친 다음에
조항을 조정을 하고 다른 법하고 혹시 상충이 되는 게 없는지 정리를 해가지고 2달 동안 정리를 해가지고 만든 게 발달 장애인 지원 및 권리 구제에 관한 법률,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이었어요. 원래 명칭은. 그래서 120조가 넘는 방대한 법이었던 거죠. 그 법은. 그리고 나서 그 법을 이걸 도대체 그럼 어떻게 통과시킬 것이냐를 두고 논의를 했죠. 일반적으로 법을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정부 입법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의원 입법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어느 게 더 빠르고 편할 것 같아요? 어느 게? 의원 입법이 훨씬 편합니다. 예. 정부 입법은 절차도 복잡하고 고시기간도 길고 공청회도 몇 번을 거쳐야 되고 엄청 힘들어요. 그런데 의원 입법은 그냥 12명 사인 받아가지고 그냥 갖다가 의원까지 제출하면은 그러면은 자동으로 이제 심사 넘어가요. 해당 상임위에서 심사하고 법사위에서 심사하고 뭐 별 문제 없으면 이제 본회의에 상정돼가지고 부결되거나 통과되거나 하는 거죠. 다만 그 과정에서 어쨌든 관계부처의 이제 의견을 물어요. 그래서 요걸 어떻게 할까 4개 단체가 모여가지고 한 게 그 당시에 여당 의원이었던 여당의 장애인 대표로 비례대표로 김정록 의원한테 준 거죠. 그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고 그래서 그 법을 자기 이름으로 대표 발의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법들을 보면은 의원 입법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의원들이 그 법을 자기들이 그 만들었을까요? 예? 의원들이 과연 의원들이 만들었을까요? 절대 아니죠. 의원들이 얼마나 바쁜데요. 외국도 나갔다 와야 되고 가끔 뭐 줄에도 서야 되고 감옥도 갔다 와야 되고 뭐 바빠요. 텔레비도 출연해야 되고 바빠요. 그런 사람들이 언제 앉아가지고 법을 만들겠어요? 대부분의 법은 뭐예요? 필요한 단체나 필요한 저기에서 만들어가지고 갖다 준 거죠. 의원한테. 의원님 이거 좀 의원 이름으로 발의해 주세요. 그러면 거기도 좋고 의원도 좋은 거예요. 왜? 연말 되면은 맨날 의원들 평가해요. 그죠? 시민단체 평가하는데 제일 평가 점수가 높은 게 뭐예요? 입법 발의 건수예요. 얼마나 본회의에 많아 참석했느냐 뭐 이런 것들 대정부 질문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해당 상임위에서 얼마만큼 출석을 했고 얼마만큼 졸지 않고 발언을 많이 했느냐 이런 쫙 평가 항목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게 뭐예요? 제일 큰 게 입법 발의 건수예요. 그런데 그렇게 바쁜 의원님들이 저기 특수학교 들어오는 것도 반대해야지, 그죠? 얼마나 바빠요. 또 이당 저당 왔다 갔다 해야죠. 그거 바빠요,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언제 법을 만들겠어요? 대부분은 뭐예요? 다 해당 관련되는 곳에서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정부에서 만든 거를 의원을 주고 정부 입법으로 만들면 힘드니까 의원이 발의한 거죠. 그걸 우리가 통상 뭐라 그래요? 청부 입법이라고 하죠. 대부분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의원들도 좋고 누이도 좋고 매부 좋은 거죠. 그래서 그때 김정록 의원이 이제 저 법을 발의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법은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게 그동안에 77년도부터 만들어졌던 여러 가지 법들은 전부 다 신체적 장애인을 위한 법이었었던 거죠. 명시적으로 발달 장애인을 차별을 하지 않지만 그 안에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발달 장애인의 특성이라든가 특별한 요구를 고려한 조항들이 하나도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라고 얘기를 해도 호부호형을 허해도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 부르는 거죠. 신분제도 때문에 홍길동이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 부르는 것처럼 법은 여러 개 만들어졌어요. 77년도부터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졌는데도 발달장애 부모님들은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법이 돼버린 거죠. 이를테면 활동지원법이라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활동보조제도 이용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죠? 이용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우리나라 보건복지부 1년 예산이 얼마예요? 일반 예산. 예? 100조는 우리나라 전체 예산이 420조 정도 되는데 100조가 어떻게 돼요? 보건복지부 예산이 50조 정도 됩니다. 50조 정도 돼요. 일반 예산만 따지면 34조, 한 35조 요 정도 돼요. 특별 예산까지 다 합치면 55조 요 정도 넘고 그런데 장애인 복지 예산이 보건복지부 예산 중에 장애인 복지 예산이 얼마나 돼요? 장애인 복지 예산만. 장애인 복지 예산. 대충 찍어보세요 한번. 예? 10조. 더 내리세요. 2조. 그렇죠. 1조 9천억 정도 됩니다. 촉이 좋으신데 로또 사세요. 로또 사세요. 제가 보기에
5짜리는 맞으실 것 같아요. 5짜리 맞으실 것 같아요. 1조 9천억 정도 돼요. 1조 9천억. 그 중에 1조 9천억 중에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뭘까요? 제일 많은 비중 차지하는 거. 장애연금. 장애연금. 그 다음이 뭡니까? 활동보조 예산입니다. 근데 지방비까지 합치면 제일 많아지는 게 활동지원 예산이에요. 활동보조 예산은 국고가 있고 지방에서 별도로다가 이제 장애운동이 활발한 지방에서 별도로 조례로다가 추가 시간을 주는 데가 있어요. 서울시나 이런 데 예산이 좀 저기인데 아니면 제주도 같은데 뭐 1년 몇 군데 있어요. 울산 같은데 뭐 그런데 그 지방비까지 합치면 활동지원 예산이 연금 예산보다 더 넘어서죠. 연금은 지방비는 없어요. 100%다 국고입니다. 근데 그게 연금 예산이 한 6천억 정도 돼요. 활동지원 예산이 추경 뺀 거만 하면 올해 한 5,700억 정도 돼요. 5,600억. 두 개 합치면 1조 한 2천억 가까이 됩니다. 1조 9천억 중에 1조 2천억이 연금하고 활동지원 예산이에요. 그 두 개예요. 나머지 다 합쳐봤자 나머지 예산 다 합쳐봤자 이제 한 6천억, 5, 6천억 정도 되는 거죠. 장애인복지 예산이 필연적으로 절대 양이 늘지 않으면은 사실은 도토리 키재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활동 지원 예산이 해마다 예산이 맨날 남아요. 불용액이라 그러죠. 안일불자에다가 쓸 용자 써가지고 안 써가지고 남은 돈. 어렵게 국민이 만든 세금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놨는데 못 쓰고 남는 돈. 그 예산이 1,000억이 넘어요. 활동 지원 예산. 왜 남아요? 그게 1,000억이. 발달장애인들은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을 게 별로 없어요. 그동안. 그리고 저길 구하기도 어려워요. 활동 보조인도 구하기 어려워요. 제가 협회에 있을 때도 부모님들이 호소를 해요. 하소연을 해요. 활동 지원, 활동 보조인 구하기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렵다. 그리고 구하면은 별도의 돈을 또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1시간 저기 하고 2시간 저기 했다고 쳐달라 그러고 아니면은 뭐 명절 때 되면은 뭐 떡값을 달라 그래야 되는 저기도 있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경우도 있다 이거예요. 어쨌든 그리고 기본적으로 활동 지원 서비스는 신체 장애인들, 지체 장애인들이 그 사회 활동을 위해서 사실은 그 독립 생활을 자립 생활을 위해서 사실은 그 도입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처음에 설계가 신체 장애인 위주 설계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도 계속 그렇게 되니까 발달 장애인들은 그 안에 급여 중에 받을 급여가 별로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계속 불용액은 떨어지는 거예요. 활동보조인 발달 장애인 받지 마 이 소리는 안 했는데 실제로 서비스를 못 받았던 거죠. 그래서 지금 발달 장애인을 위해서 급여 만든 게 뭐예요? 낙활동, 주간활동 서비스죠. 주간활동 서비스. 앞으로 계속해서 그거는 발달 장애인들을 위해서 확대가 될 겁니다. 주간활동 서비스는 그래서 만들어진 거예요. 불용액이 계속 떨어지는데 도대체 왜 불용액이 떨어진지 조사해봐라.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이거를 이 좋은 제도를 이용 안 하는지 조사해봐라. 왜 이용하는지 몰라서 그런 거냐 아니면은 왜 그런 건 조사해보니까 불용액으로 떨어지는 대부분의 안 쓰고 남는 활동지원 예산이 발달장애인이 거의 80% 이상 안 쓰고 남는 거라서 그럼 발달장애인이 이거 왜 안 쓰나 찾아보니까 발달장애인이 이용할 급여가 그 저기 활동지원 급여는 없었던 거예요 그동안. 그래서 낮활동 서비스를 연구를 통해서 설계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식의 발달장애 관련 서비스는 계속해서 늘어날 거예요. 별도의 발달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도 생기겠지만 일반 서비스 중에 모든 장애인이 다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중에 발달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도 앞으로 계속해서 늘어날 거란 말이죠. 이런 식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발달장애인의 특성이나 특별한 욕구를 고려한 서비스나 법률들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일본이라든가 스웨덴이라든가 호주나 이런 나라들의 입법 예를 참고해가지고 이 법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4개 단체가 모여가지고 이 법 제정 운동을 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럼 이게 왜 필요하냐 이게 도대체 이거죠. 우리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님 군대 안 갔다 오셨어요? 갔다 오셨어요. 세금 안 내세요? 세금 내요. 시민으로서의 의무는 다 해요. 발달장애 자녀를 뒀다고 누가 뭐 저기 군대 면제해 줄게 뭐 아니면 고속도로 통행료 평생 면제해 줄게 뭐 저기 마트 가서 저기 물건 살 때 80% 할인해 주게 그런 거 있어요 혹시? 발달장애 자녀 딱 없습니다. 세금 낼 거 소득세 낼 거 다 내고 납세 의무 할 거 다 하고 병역 의무 다 하고 해요.
국민의 모든 시민으로서의 모든 의무는 다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헌법에 국가는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어쨌든 사회복지나 이런 걸 제공할 의무가 있는데 그거는 국가가 안 하고 전부 다 일차적인 책임은 누구한테 줬어요? 전부 다 그냥 가족한테 떠미는 거죠. 미국은 18세만 넘으면요 성인만 되면은 그 친구한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지 자녀나 부모의 재산 조사 이런 거 안 해요. 그걸 왜 해요? 그걸 왜 해요? 장애인 자녀를 준 게 무슨 저기 세금을 더 내야지 될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죄를 진 것도 아닌데 그걸 조사를 왜 해요? 당연히 그냥 그 친구가 그 친구의 소득이나 지금 현재 욕구를 보고 그냥 뭐예요? 서비스를 제공해요. 물론 일부 주에 형제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부모의 소득을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극히 일부지만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어쨌든 발달 장애를 둔 부모님들이 시민의 의무를 다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뭐예요? 그 책임을 전부 다 가족한테 지웠다 이거죠. 가족한테 지웠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협회에 있을 때 쌍둥이 자폐성 장애를 둔 부모가 있었는데 서류상으로 이혼을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부담, 본인 부담금이나 이런 것들이 그 사람한테는 몇만 원일지 모르지만 이렇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류상으로 이혼을 해요. 그게 과연 제대로 된 국가냐 이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들 그리고 사실은 우리나라는 이 법 만들어지기 전에 어쨌든 며칠 전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부양의무제 폐지한다 그랬는데 그거는 등급제도 폐지한다 그랬는데 아주 고무적인 현상이긴 한데 참 오래 걸릴 거예요. 그래도 시간이 조금 걸릴 거예요. 그 이전까지 우리나라 장애복지 서비스는 모르다가 결정이 됐어요. 장애 등급하고 소득이죠. 두 가지죠. 그죠? 장애복지 서비스는 그냥 소득하고 장애 등급으로만 결정이 됐는데 이게 발달 장애인에게 있어서 지적 장애나 자폐성 장애인에게 있어서 장애 1급, 2급 이게 의미가 있어요? 있어요? 이게 결정되는 거 보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장애 판정 받으셨을 거예요. 그죠? 이게 지능지수 점수 뭐 한 5점 차이, 뭐 몇 점 차이 그거 가지고 어떤 친구는 1급 받고 어떤 친구는 2급 받고 그런데 실제로 그 친구의 장애에 맞는 그게 판정이에요? 동의해요? 아니란 말이죠. 사실은 쉽지 않다. 이거는 가서 보면은 누구나 동의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장애 등급이 점수 몇 점 차이로다가 결정이 되고 그거에 따라서 그리고 소득에 따라서 서비스가 결정되는 이런 체계가 과연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국가를 지원한다고 하는 그런 저기에 취지에 맞느냐 이거예요. 안 맞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발달장애인법을 만들어서 어쨌든 지금까지의 잘못된 이런 여러 가지들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법을 제정을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종록 의원한테 일본의 지적장애인복지법이나 미국의 발달장애인법, 그리고 그 렌터만법 이건 사람 이름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그 의원이었던 사람인데 이 렌터만법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직 우리나라에 번역은 안 됐는데 렌터만법 되게 두꺼워요. 근데 이게 불모연대인가 어디서 번역을 하긴 했는데 정식으로 출판이 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이런 법들을 참고를 해가지고 어쨌든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그 저기를 했다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현실에 딱 맞게 만들지는 지금 생각해 보면 못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법이라는 게 한번 만들어 놓으면은 우리가 머리로 설계할 때 하고 이게 막상 현실에서 저기 될 때 구동될 때 하고 뭐 차이가 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신발을 사도 발에 딱 맞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려요. 그리고 집을 아무리 내가 원하는 대로 설계를 해가지고 지어놓더라도 살다 보면은 뭐예요? 내가 저걸 왜 그랬을까? 이거 방을 하나 더 만들 걸. 아니면은 이거 방을 하나 더 만들어서 남편하고 이거 싸울 때 가서 혼자 조용히 들어가서 좀 내가 쉬거나 아니면 남편을 가둬놓거나 하는 방을 만들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 해요. 사실은 머리로 설계했던 거하고 실제로 현실에서 저기 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법들을 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김정록 의원한테 줬는데 그때는 법 두께가 이랬었어요. 되게 두꺼웠었어요. 그러면은 이 법을 주면은 어떻게 되냐면 의원이 국회 의원처에다가 저걸 제출을 해요. 제출을 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전문위원이 저 법을 검토를 해요. 국회 전문위원들이라고 있어요. 많이 있어요. 국회 가면 방 하나씩 차지하고 하나씩은 아니구나. 방 하나에 몇 명이 앉아가지고 전문위원들이 검토를 해요. 그 법을. 이 법은 체계상 저기한 건 없는지, 체계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다른 법하고 상충이 되는 건 없는지, 아니면은 이 법은 혹시 그 뭐 용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잘못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예산은 얼마 들어가는지 중요한 겁니다. 예산은 얼마 들어가는지 이걸 검토를 해요. 전문위원들이 검토 보고서를 내죠. 그리고 정부는 법이 제출이 되면 그거를 이 법에 보면은 해당되는 부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각 조항마다 해당 부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부처 의견을 조회해요. 쫙 의견을 줘요. 그럼 부처들이 의견을 보내와요. 그 법에다가 법무부는 저 법 몇 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뭐 기재부는 어떻게 생각하고 뭐 쭉 보내와요. 예를 들어서 저 법에 의하면은 발달장애인 전담 경찰관, 전담 검사, 전담 판사를 두게 돼 있어요. 예전에는 발달장애인이 가해자거나 피해자가 돼서 경찰에 갔을 때 아무나 조사할 수 있었어요. 그냥 경찰이면은 시간 있는 경찰 아무나 조사. 지금은 그게 돼요? 안 돼요. 전국에 2,800명의 전담 경찰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만 발달장애인 조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경찰관들을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있고 계속 돌아가면서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대해서, 그리고 니들이 조사할 때 니들이 잘 모르면은 지역센터 연락해. 그러면 거기서 와가지고 수사나 조사를 도와줄 테니까. 그래서 저희 직원들 나가서 변호사하고 사회복지사 나가서 도와줍니다. 그래서 그런 조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법무부는 법무부대로 전담 검사를 둬야 돼, 말아야 돼. 뭐 이거 이제 의견을 보내는 거죠. 그리고 경찰청은 경찰청대로 이거 전담 경찰청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이렇게 보내는 거죠. 지금 전국에 2,800명의 전담 경찰관이 있어요. 중요한 거는 본인이 전담 경찰관인지 모르는 경찰관도 있다는 얘기죠. 전담 경찰관 정해서 보내. 그러면 공문 보내면 거기서 전담 경찰관 써가지고 보내죠. 본인도 모르는 거를 보내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돌아가면서 교육을 합니다. 어쨌든 그랬는데 부처에서 이 법은 꼭 필요해 이렇게 올 것 같아요. 보내면 어떻게 와요? 대부분 삭제 이유도 없어요. 부처 의견란에 그냥 삭제. 옆에 의견이라도 다른 거는 정말 착한 부서예요. 뭐 이러이런 이유로 요거는 뭐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 수정 이렇게 해가지고 옆에 수정 의견 준 데는 그나마 착한 데고, 힘 있는 부처는 그냥 이유도 없이 그냥 삭제. 대개 보면은 부처 의견을 받아보면은 동병상련이라고 힘없는 부처끼리는 그래도 삭제 이런 건방진 표현을 안 쓰고 되게 뭐라고 써요? 이렇게 수정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아니면 다른 법을 이거는 여기다 넣지 말고 다른 법을 개정할 때 거기다 넣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넣어요. 왜? 거기도 어차피 법 만들 때 이쪽에다가 의견 조회할 게 있으니까 서로 동병상련으로 너 지난번에 그랬지? 알았어. 이렇게는 서로 안 해요. 그러니까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우리도 좀 봐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정 의견 보는데 힘 있는 부처들은 그런 거 없어요. 왜 그렇잖아요. 자상한 부모는 자녀가 아무리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도 들어주고 어쨌든 저기 했는데 돈 많이 벌어오고 조금 싸가지가 조금 그 안드로메다로 간 그런 저기는 시끄러. 한마디 끝이죠. 그냥 거의 이건 끝이죠. 그죠? 더 이상 대화가 안 되죠. 그런 건 비슷한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 법은 재정 추계를 해보니까 5년 동안 25조가 들어간다고 나온 거예요. 전문위원이 검토해보니까.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예산이 얼마나 그랬죠? 복지부 장애인복지 예산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나라 전체 정부의 장애인복지 예산이 아니라 아까 2조 정도 된다고 말씀드린 건 보건복지부의 일반 예산에 포함된 장애인복지 예산입니다. 저기 교육부의 저기 특수교육과 관련된 예산도 2조예요. 2조 넘어요. 합치면 꽤 되죠. 그러니까 여기저기 있는 거 다 합치면 복지부 거 2조 정도 됐는데, 이 법이 그대로 통과되면은 전문위원이 검토해보니까 재정 추계해보니까 5년 동안 25조가 들어간다고 재정 추계를 한 거예요. 그럼 1년에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평균? 5조. 그 당시 우리나라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 예산이 얼마? 1조 한 5천억 정도 됐어. 그 당시.
근데 5조가 들어간다 그러니 복지부가 저거를 아이고 이번 만들어야 되겠네 그렇게 했어요? 복지부가 한 거죠. 복지부가 받아보고 나서 뒷머리 잡은 거죠. 여보 우리 내년이 결혼식 주인데 여행 갑시다. 그래. 얼마 들어가는데? 얼마 안 들어가. 한 1억밖에 안 들어가.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1억이면 돼. 이거죠. 내 월급이 내 연봉이 1년에 한 6천이나 5천인데 예를 들어 여행 가는 거 아이고 1억밖에 안 들어가. 그러면은 뒷목 잡는 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이 법이 제출이 됐음에도 그냥 잠자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법을 다시 수정을 한 거죠. 축소 사이즈를 조금 다운 사이징 해가지고 유일호 의원이 다시 또 발의를 합니다. 똑같은 명칭으로. 근데 이 법 역시도 줄이긴 줄였지만 여전히 뭐예요? 돈이 한 2조 이상 들어간다고 재정축계에도 나오고 복지부에서 이거 받으면 난리 납니다. 그리고 일부 국회의원들도 반대를 한 거예요. 일부 국회의원들도 반대해요. 왜 특별히 발달장애인들만을 위해서 법을 만들어야 되냐 이거예요. 그러면은 지체장애인법 따로 만들고 청각장애인법 따로 만들고 저희 다 따로 만들어야 되겠네. 이런 기계적인 형평성을 들이대면서 반대하는 사람도 솔직히 좀 있었고 장애계에서도 뜨뜻미지근했었고 어쨌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대로는 이 법 통과가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이 이후에 이제 저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천막농성을 치고 98일 동안 이제 천막농성을 한 거죠. 4개 단체가 돌아가면서 이제 천막농성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지역구 국회의원들한테 압박을 한 거죠. 이 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 다음번 선거 때 국물도 없다. 그래서 이 유일호 의원 거 발의하고 나서 이제 천막 치고 거기서 천막농성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천막에서 자면요. 여의도 한복판에서 여름인데도 진짜 새벽에 춥고 그리고 계속 차들이 지나다니니까 잠이 안 옵니다. 그 다음날은 근무를 못해요. 진짜. 그리고 가끔 가다가 들리는 소리 있죠. 왜? 자동차 지나가다가 끽 소리 나는 거. 갑자기 급브레이크 밟는 소리. 하루에 새벽에 1시간 한두 번씩은 꼭 있어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그 노숙자들이 이렇게 같이 재워달라고 문 열고 재워달라 그러고 아니면 거기가 무슨 적인 줄 알고 지나가던 새벽까지 술 먹고 지나가던 놈이 거기다 이렇게 소변 보고 하고 별놈이 다 있습니다. 별놈이. 비 오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라 처음에 비 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상해요. 비가 이렇게 짧게 올 리가 없는데 그러면 소변 보고 간 거예요. 천막이니까. 98일 동안 농성을 하고 그래도 복지부나 정치권에서 별 반응이 없어요. 물론 심상정 의원이나 이런 분들 거 왔다 가는 의원들도 많이 있어요. 노회찬 의원이나 아니면 저기 새누리당 의원이나 저기 민주당 의원 중에도 거 다녀간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별 대부분의 의원들은 별로 저게 별로 압력으로 안 느끼는 거야. 내가 이거 통과 안 시킨다 그래가지고 별로 의원하는데 지장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삭발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삭발을 하는 거 안 보셨죠? 이거 저거치 머리 짧은 놈이 삭발하면은 별로 그게 저기가 감흥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계신 어머님들 여기 계신 어머님들 이렇게 머리 긴 분이 100명이 쫙 앉아가지고 100명이 연단에 앉아 있어요. 이렇게 바리깡 들고 그 뒤는 100명의 어머님들 머리 깎는 분 계시고 그 100명 어머님 뒤에는 또 바리깡 들고 100명이 또 머리 깎는 사람이 있어요.